고조. 날 이기면 탈북해서 당신 아내가 돼주겠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땅 비무장지대의 한 폐가옥에서 시작된 한북한 여장교의 절박하고도 위험한 도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연히 마주친 나약해 보이는 남조선 민간인에게 목숨을 건 내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저 길 잃은 등산객인 줄 알았던 그 평범한 남자가 사실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정예 인간병기 대한민국 특수임무단 대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겁게 영상 시청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6월 초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 DMZ 남방안개선 바로 아래에 펼쳐진 민통선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철조망과 빛바랜 경고 표지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새들의 지저귀조차 조심스러운 듯 긴장감이 감도는 땅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 민통선 한복판을 한 남자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낡은 청바지에 짙은 회색 티셔츠, 작은 배낭을 맨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등산객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매 순간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윤. 대한민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35특 공대대 소속 대위였다. 9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특수 임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특히 근접 전투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현재 그의 임무는 단독 정찰.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민통선 내 취약점을 파악하고 북한군 동향을 살피는 것이 상부의 지시였다. 태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관찰했다. 그의 몸에는 9년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각인되어 있었다. 작은 낙엽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기서 북쪽으로 500m 더 가면 폐가옥 지대가 나온다. 머릿속으로 지형 지도를 그리며 태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통선 안에는 과거 주민들이 살다가 떠난 집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들이었다. 곧 태윤의 눈에 폐가옥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기와집이었다. 담벼락은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넝쿨과 곰팡이가 집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여긴 확인해봐야겠군. 태윤은 조심스럽게 폐가옥에 다가섰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쉭. 아주 미세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발소리. 그러나 태윤의 예민한 감각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있다. 태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민간인처럼 보여야 했으니까.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폐가옥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바닥에는 수북이 쌓인 낙엽과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태윤은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멈춰라.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놀란 척하며 두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그가 본 것은 짙은 올리브색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약 168cm 정도의 키에 날씬하지만 탄탄한 체격. 검은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 북한군 소자. 태윤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그는 여전히 당황한 민간인의 표정을 유지했다. 여성은 한 손을 군복 주머니에 넣은 채 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너 누구냐?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왔나? 여성의 말투는 딱딱했고 북한식 억양이 선명하게 들렸다. 태윤은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등산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여성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 구역은 민간인 출입 금지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태우는 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보인다. 체격과 눈빛으로 봐서는 상당한 훈련을 받은 것 같고. 하지만 왜 혼자지? 탈북자인가? 그는 계속해서 당황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고 그냥 산책하다가. 서울? 여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남조선 서울 사람이라고. 그 순간 폐가옥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도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 병장 계급장이 어깨에 달린 것을 보아 병사들이었다. 은별 동지 괜찮으십니까?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 아니 김은별 소자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한다. 은별은 다시 태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경계심, 호기심,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 남조선 사람. 은별이 중얼거렸다. 남조선 남자들은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나약한가? 태윤은 그 말에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별이 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2미터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다. 넌 정말 일반 민간인이 맞나? 은별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다. 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은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녀는 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너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야. 일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태윤은 속으로 긴장했다. 역시 훈련받은 눈이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다. 저는 정말 충분해. 은별이 태윤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갑자기 격투 자세를 취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린 자세. 완벽한 특공무술 자세였다. 나는 조선인민군 10군단 경보병사단 소자 김은별이다. 은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특공무술 사단 3년 연속 인민군 여성 격투 선수권 우승자야. 태윤은 눈을 크게 떴다. 진짜 놀란 게 아니라 놀란 척하는 거였다. 그게 무슨. 뒤에 있던 북한군 병장 박준호와 최민석이 웅성거렸다. 은별 동지께서 또 시작하시는군. 저 남조선 사람 불쌍하게 됐어. 은별은 그들을 무시하고 태윤에게 집중했다. 너 검증이 필요해. 검증이요? 태윤이 물었다. 은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묘한 미소였다. 그래. 남조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약한지 확인하고 싶어.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은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지금 큰 결심을 하려는 중이야. 그 전에 남조선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겠어. 태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어냈다. 이 사람 탈북을 고민하고 있구나. 두려움, 불안, 그리고 희망. 은별의 눈에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싸움 같은 거 못해요.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은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넌 나를 봤고 우리를 봤어.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거 알지? 태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겠군. 계속 연기해야겠어. 그때 은별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내가 제안 하나 하겠어. 제안이요? 은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와 격투를 해. 특공무술로. 태윤이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저는 정말 싸움을 못하는데. 드러나봐. 은별이 태윤의 말을 끊었다. 만약 내가 나를 이긴다면. 그녀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큰 결심을 하듯이. 나 김은별 탈북해서 너와 함께 살아주겠어.
순간 패가옥 안이 조용해졌다. 뒤에 있던 북한군 병사 박준호와 최민석은 입을 떡 벌렸다. 은별 동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은별은 그들을 무시했다. 오직 태윤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번엔 진짜 놀란 거였다. 그런 제안을 왜? 은별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무서워? 남조선 남자들은 겁쟁이라고 배웠는데. 역시 맞나 봐. 태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게 아니라 너무 무거운 내기잖아요. 어차피 제가 이길 가능성은 0%예요. 은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는 인민군 최고의 격투가 중 한 명이야. 남조선 일반인 따위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태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은별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저 눈빛은 뭐지? 태윤은 곧 다시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뭐? 은별이 놀라서 물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싸움을 못하니까요. 은별은 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이 남자 정말 일반인이 맞나? 아니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 다치지 않게 조절해줄게. 은별이 패가옥 마당으로 나갔다. 태윤도 따라 나섰다. 북한군 병사 2명이 원을 그리듯 서서 격투장을 만들었다. 은별 동지 정말 하시는 겁니까? 박준호 병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군복 윗옷을 벗었다. 안에는 검은색 민소매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다. 태윤은 여전히 평상복 차림이었다. 배낭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원 안으로 들어섰다. 은별이 다시 격투 자세를 취했다. 규칙은 간단해. 상대를 바닥에 쓰러뜨리면 승리야. 태윤은 어색하게 두 손을 들었다. 격투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은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역시 일반인이야. 이건 너무 쉬운 상대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태윤의 겸손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9년간 제35특 공대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과 수많은 실전 경험. 그 모든 것을 말이다. 은별이 입을 열었다. 준비됐어?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은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좋아, 그럼. 그녀가 발을 땅에 굴렀다. 시작. 은별이 순식간에 태윤에게 달려들었다.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은별의 몸이 바람처럼 날아왔다. 빠르고 정확했다. 하. 예리한 기합 소리와 함께 그녀의 주먹이 태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태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빠르군. 태윤은 속으로 감탄했다. 은별의 움직임은 확실히 전문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을 유지했다. 태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마치 격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은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역시 일반인이야. 그녀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연속 공격이었다. 탁, 탁, 탁. 주먹과 발차기가 빠르게 이어졌다. 특공무술의 기본 콤비네이션이었다. 태윤은 간신히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공격을 회피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태윤의 움직임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박준호 병장이 속삭였다. 저 남조선 사람 운이 좋은 건가? 그런 것 같네. 은별 동지 공격을 다 피하잖아. 은별도 그걸 느꼈다. 이상해.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계속 빗나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흑. 은별이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필살기 중 하나였다.
몸이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며 발이 태훈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태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예리하고 냉정한 눈빛이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다. 은별의 발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은별은 착지하면서 균형을 잃었다. 그녀가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 태훈이 손을 뻗었다. 부드럽게 은별의 팔을 잡아 받쳐주었다. 괜찮으세요? 태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붉어졌다. 손대지 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방금 그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웠어. 일반인의 것이 아니야. 은별이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정말 일반 민간인이 맞아? 태훈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네, 정말 그냥 회사원이에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 은별이 코웃음을 쳤다. 내 공격을 다 피하는 게 운이라고. 그녀가 다시 격투 자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더 진지했다. 이번에는 진짜로 간다. 각오해. 태훈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겠군. 조금 더 연기를 해야겠어. 은별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주먹, 발차기, 팔꿈치 공격이 연속으로 날아왔다. 특공무술의 고급 기술들이었다. 태훈은 계속해서 피하고 막았다. 하지만 여전히 서툰 것처럼 보이게 했다. 탁, 탁, 탁. 공격이 이어졌다. 은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숨이 조금 가빠졌다. 왜 안 맞지?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그녀는 점점 더 강하게 공격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악! 태훈이 은별의 발차기에 맞은 척하며 뒤로 밀려났다. 땅에 한쪽 무릎을 짚었다. 휴! 휴! 태훈이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다. 은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일반인이었구나.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태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역시 강하시네요. 이제 저 좀 보내주시겠어요?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태훈을 유심히 관찰했다. 저 자세, 균형, 호흡. 뭔가 이상했어. 분명히 공격을 맞았는데 태훈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잠깐. 은별이 태훈을 불러 세웠다. 뭔가 이상해. 너 정말로 격투 경험이 없어? 태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정말 없어요. 운동도 별로 안 해요. 거짓말. 은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방금 내가 움직이는 걸 봤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야. 뒤에 있던 북한군 병사들도 수군거렸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해. 은별 동지 공격을 너무 잘 피하는데. 은별이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한 번 더 하자. 네. 태훈이 놀란 척했다. 한 번 더? 이번엔 내가 전력을 다할 거야. 아니, 저는 이미.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은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내 정체를 밝혀낼 거야. 넌 절대 일반인이 아니야.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은별은 대답 대신 다시 격투 자세를 취했다.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오직 집중만이 남아있었다. 이번엔 진짜로 확인하겠어. 은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폭발적인 속도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속도도 힘도 정확도도 모두 한 단계 높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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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연타 공격이 쏟아졌다. 태훈은 계속해서 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워 보였다. 태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은별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압박했다. 관절기, 발차기, 주먹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은별은 깨달았다. 이 남자 절대 일반인이 아니야.
태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니 알 수 있었다. 발놀림이 너무 완벽했다. 체중 이동도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있었다. 이건 고급 기술이었다. 아주 숙련된 전투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은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대감이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강하다면, 만약 나를 이길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그럼 내 제안을 진짜로. 은별이 결심의 눈빛을 보였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녀가 최후의 기술을 사용했다. 공중 회전 발차기의 연속 공격이었다. 특공 무술의 최고 난이도 기술 중 하나였다. 휙, 휙.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3번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다. 보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우와, 은별 동지 저 기술까지. 하지만 태우는 침착하게 모든 공격을 피했다. 마지막 발차기가 날아올 때였다. 태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당황한 민간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예리한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그는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은별의 발을 제쳤다. 은별이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무방비 상태가 됐다. 바로 그 순간 태윤이 움직였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그는 은별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완벽한 유도 기술로 그녀를 공중에서 제어했다. 쿵. 은별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태윤이 완벽하게 조절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다. 3초. 단 3초 만에 은별은 제압당했다. 폐가옥 마당이 조용해졌다. 북한군 병사 박준호와 최민석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다. 저게. 은별 동지가 한 방에. 은별은 바닥에 앉은 채 태윤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강인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전사였다.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대체 누구야? 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배낭에서 뭔가 금속 재질의 군번줄과 특별한 메달을 꺼냈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 공대대 대위 강태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5특 공대대. 그녀의 목소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다. 북한군 병사들도 충격에 빠졌다. 35특 공대대라고. 남조선 최강 특수부대 전설을. 은별은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북한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남조선에는 35특 공대대라는 부대가 있다. 절대로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은별은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35특 공대대를 상대로 그런 내기를 걸었던 거야.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윤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은별은 그 손을 잡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태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처음부터 나를 가지고 논 건가요? 태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은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아닙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을 가지고 논 게 아니에요. 싸움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짓말. 은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잖아요. 왜 숨긴 거예요? 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싸움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뭐? 은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태윤이 말을 이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은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은 35특 공대대잖아요. 남조선 최강 특수부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태윤이 은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나도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그 말에 은별의 눈빛이 흔들렸다. 뒤에 서 있던 북한군 병사 박준호와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별 동지. 박준호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윤은 그들을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당신들도 탈북을 원하십니까? 태윤이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별 동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저 체제 아래서는 살 수 없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은별이 놀라서 태윤을 바라봤다. 정말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은별은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성이었어요.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태윤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3년 전에 평양에서 권력투쟁에 휘말렸어요. 은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누명을 쓰고 숙청당했어요.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죄송합니다. 태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은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당했어요.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인민의 꽃, 조선의 자랑. 그런 말들로 저를 포장했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별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다. 웃으라면 웃고 싸우라면 싸우고. 나는 인형이었어요. 태윤은 은별의 손을 잡았다. 은별은 움찔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거군요. 네.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나만이 어떤 곳인지,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녀가 태윤을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 네. 남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나약한지 아니면 우리를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지. 은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강하다면, 만약 당신이 나를 이해해준다면, 그럼 남한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태윤이 은별의 말을 마무리했다.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35특 공대대를 상대로 그런 내기를 걸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아니에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은별이 놀라서 물었다. 네. 체제를 탈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결정이에요. 태윤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도 군인이니까 알아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은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윤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그 말에 은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흐흐. 그녀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북한군 병사 박준호와 최민석도 눈시울을 붉혔다. 태윤은 조용히 은별이 울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니까. 한참 후 은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까 그 내기 기억하세요? 네. 저는 진심이었어요. 은별이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반은 시험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어요. 태윤은 놀랐지만 표정을 유지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남한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은별의 눈이 커졌다. 네.
탈북을 도와드리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태윤이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그 약속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은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약속이요? 함께 살아간다는 약속이요? 태윤이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지금은 위험해요.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은 무전기를 켰다. 본부, 여기 대위 강태윤 응답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부입니다. 강대위 상황 보고하십시오. 북한군 3명과 접촉했습니다. 탈북 의사 확인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인했습니다. 헬기 15분 내 도착 예정. 위치 전송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윤이 무전기를 끄고 은별을 바라봤다. 15분만 기다리면 돼요. 헬기가 올 거예요. 은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렇게 쉽게? 네. 당신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 임무니까요. 태윤의 말에 북한군 병사 박준호와 최민석이 감격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한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태윤이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통일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은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자유로운 건가요? 네. 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완전히 자유로워요. 원하는 걸 배우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은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약속합니다. 태윤이 은별의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둥둥둥.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은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여기서부터요. 태윤이 미소를 지었다. 헬기가 폐가옥 위를 선회하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헬기가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폐가옥 주변을 휘감았다. 먼지와 낙엽이 사방으로 날렸다. 검은색 군용 헬기였다. 문이 열리고 제35특 공대대 대원 4명이 뛰어나왔다. 강 대위님. 한 대원이 태윤에게 경례했다. 태윤도 경례로 답했다. 그리고 은별과 북한군 병사들을 가리켰다. 이분들을 보호해주세요. 탈북 희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은별 일행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친절했다. 편하게 계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 대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별은 긴장한 표정으로 헬기를 바라봤다. 박준호 병장과 최민석 병사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아요. 태윤이 은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믿어도 돼요.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천천히 헬기에 올랐다. 태윤도 함께 탔다. 헬기 문이 닫혔다. 둥둥.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다. 민통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태윤은 은별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긴장되죠? 네. 은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잘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별이 태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은별이 물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도 군인이었으니까요. 당신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태윤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시간 후 그들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보호시설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지만 감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은별이 물었다. 국가정보원 보호시설이에요. 태윤이 설명했다. 여기서 신원 확인과 초기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대해줄 거예요.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깨끗하고 밝았다. 감옥이 아니라 병원처럼 보였다.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왔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먼저 씻고 쉬시고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은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준호 병장과 최민석 병사는 직원을 따라 방으로 갔다. 은별만 태윤과 함께 남았다. 저도 가야 하나요? 은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정말이요? 약속합니다. 태윤이 은별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푹 쉬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태윤 씨. 네. 아까 한 약속 기억하세요? 함께 살아준다는 약속.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기억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먼저 적응하시고 안정되면 천천히 이야기해요. 네. 은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직원을 따라갔다. 6개월이 흘렀다. 은별은 안성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쳤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한국어 표현, 취업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 낯선 문화, 복잡한 사회 시스템. 모든 게 어렵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은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윤은 약속대로 곁에 있었다. 매주 토요일 태윤은 은별을 만나러 왔다. 함께 밥을 먹고 안성천을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뭐 배우셨어요? 태윤이 물었다. 편의점 이용하는 법이요. 은별이 웃으며 대답했다. 키오스크 쓰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은별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6개월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다. 경직되고 불안했던 모습은 사라졌다. 태윤 씨. 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은별의 눈이 촉촉해졌다.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은별이 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게 희망을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은별 씨. 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6개월 전에 한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은별의 얼굴이 빨개졌다. 당연하죠. 나는 진심이었어요. 나도 진심이에요. 태윤이 은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태윤이 은별을 안았다. 은별도 태윤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은별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했다. 6개월 전 민통선 폐가에서 만난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다. 나는 그에게 도발적인 내기를 걸었다. 날 이기면 탈북해서 살아주겠다고. 그때는 반은 시험이었고 반은 허세였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태윤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이겼다. 하지만 힘으로가 아니었다. 그는 이해와 사랑으로 나를 이겼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졌다. 은별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은별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딸은 이제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선택한 삶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창밖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희망의 별빛이었다. 2년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한강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은별 씨 여기. 태윤이 돗자리를 펼치며 손을 흔들었다. 은별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완전히 남한 사람처럼 보였다. 김밥이랑 음료수 샀어요. 은별의 말투는 이제 자연스러운 서울 억양이었다. 북한식 억양은 거의 사라졌다. 고마워요. 태윤이 봉지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돗자리에 앉았다. 한강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날씨 정말 좋다. 은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피크닉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태윤이 김밥을 꺼내며 대답했다. 은별은 태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은별은 속으로 생각했다. 뭐 생각해요? 태윤이 물었다. 아, 그냥 좋아서요. 은별이 수줍게 웃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아요. 태윤은 은별의 손을 잡았다. 2년 전 오늘이었죠? 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요. 민통선에서. 은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은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워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요? 날 이기면 탈북해서 살아줄게라고 했잖아요. 태윤이 웃으며 말했다. 은별이 태윤의 팔을 살짝 쳤다. 그때는 진심 반 허세 반이었다고요. 근데 당신이 35특 공대대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은별이 투덜거렸다. 그래도 약속은 지켰잖아요. 탈북도 했고 지금 여기 있고. 태윤이 은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별은 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죠. 네, 함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그들 주위로 날렸다. 태윤이 배낭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은별의 눈이 커졌다. 태윤 씨, 그게. 열어봐요. 태윤이 상자를 은별에게 건넸다. 은별의 손이 떨렸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석양빛의 반지가 반짝였다. 김은별 씨. 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2년 전 우리는 적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죠. 은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과 함께한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번엔 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보. 내가 거절할 것 같아요? 은별이 울면서 웃었다. 당연히 네예요. 100번도 더 네예요. 태윤이 반지를 꺼내 은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은별은 태윤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를 구해줘서 새로운 삶을 줘서. 아니에요. 태윤이 은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를 안았다. 3개월 후 김은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했다. 은별은 이제 은별 사범님이었다. 그녀는 작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은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실력과 아이들을 향한 열정은 곧 인정받았다. 사범님.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사범님은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은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응, 맞아. 선생님은 북한에서 왔어. 우와, 대박. 아이들이 신기해했다. 그럼 북한에서도 태권도 했어요? 응, 특공무술이라고 비슷한 무술을 했어. 멋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은별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북한에서 온 사람도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수업이 끝나고 은별은 도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결혼 청첩장 샘플이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신랑 강태윤, 신부 김은별. 은별은 청첩장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구나. 문이 열리며 태윤이 들어왔다. 은별아, 수업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은별이 일어나 태윤을 안았다. 오늘 애들이 또 물어봤어. 북한 이야기. 뭐라고 대답했어? 진짜 얘기해줬지. 내가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고. 태윤이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다 당신 덕분이야. 은별이 태윤을 꼭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 우리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였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한 달 후 결혼식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예식장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은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진짜 나인가? 2년 전 민통선 폐가옥에서 올리브색 군복을 입고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나. 그리고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나. 믿기지 않았다. 은별아. 문이 열리고 태윤이 들어왔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멋있었다. 우와. 은별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당신도 정말 예뻐. 태윤이 은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응, 근데 떨려. 은별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나도 떨려. 태윤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아요. 음악이 흘러나왔다. 결혼 행진곡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은별의 태권도 도장 제자들, 태윤의 제35특 공대대 동료들, 그리고 함께 탈북했던 박준호와 최민석도 있었다. 모두가 축복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주례가 말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됐죠.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됩니다. 은별과 태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사랑해요. 태윤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은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하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은별은 깨달았다. 그날 내가 한 내기는 내 인생 최고의 승리였어. 나는 특공무술로는 졌지만 인생에서는 이긴 거야. 행복한 눈물이 은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누가 부대에 콜걸 불렀냐?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천박한 모욕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군 최고 위급 장성이자 합동참모본부의 살아있는 두뇌로 불리는 전략기획본부장 서지연 중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군 생활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5월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벙커의 공기는 지상의 계절과 무관하게 서늘했다.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벽 너머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이곳의 시간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모니터 불빛과 서버의 낮은 구동음으로만 흘러갔다. 전략기획본부장 서지연 중장의 집무실은 그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동해 깊은 곳을 항해하는 아군과 적국의 잠수함 이동 경로,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정찰 위성의 궤적 분 단위로 갱신되는 주변국 공군기지의 전투기 출격 대기 현황까지 보이지 않는 전쟁의 모든 것이 그곳에 숫자로, 선으로, 아이콘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신의 시선과도 같았고 서지연은 그 시선을 관장하는 자였다. 막 끝난 합참의장 주재의 긴급 화상회의는 북측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것이었다. 각 군의 작전 사령관들이 저마다의 분석을 쏟아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은 침묵을 지키던 서지연의 입이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점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기만입니다. 실제 발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동해상이 아니라 서해의 기지를 갓 출항한 저 신형 잠수함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위성의 감시 주기를 교란시키려는 미세한 전파 방해가 있었고 그 패턴이 작년 서해에서의 국지도발 징후와 일치합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회의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군 전체의 정보 자산이 그녀가 지목한 한 점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서지연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판단 하나에 국가의 안위가 좌우되고 그녀의 눈빛 하나에 수만 장병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강철 나비라 불렀다. 나비처럼 섬세하고 우아하게 전장의 흐름과 국제 정세의 미묘한 기류를 읽어내지만 한번 목표를 정하면 강철처럼 단단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를 꿰뚫는 그녀의 전략적 결단력을 빗댄 별명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강철 같던 그녀의 평정심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세차게 일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일주일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모든 감시망을 뚫고 그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든 사촌 동생 이세아 하사와의 짧은 통화. 올해 20살을 갓 넘긴 세아는 부사관 학교를 차석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경기도 포천의 제5군단 예하부대인 제5통신여단으로 발령받은 지 석 달째인 신임 부사관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지연에게 10살 이상 차이 나는 막내 이모의 늦둥이 딸인 세아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어릴 적 명절에 친척 집에 모이면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세아는 유독 지연의 군복에 달린 휘황찬란한 훈장과 계급장에 손을 뻗었다. 언니, 이거 달면 나도 언니처럼 멋있어져?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던 아이. 각 잡힌 군복을 입은 지연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양 따르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뒤를 따라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지연은 험난한 길임을 알기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다. 임관식에서 그 누구보다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던 동생이 첫 부임 후 걸려온 전화에서는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언니 저 세아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특유의 밝고 씩씩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배경에서는 관등 성명을 외치는 다른 군인들의 목소리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동생이 일부러 시끄러운 곳을 골라 전화했다는 것을 지연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묻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부대 생활은 할만하니? 선임들은 잘해주시고? 지연의 다정한 질문에 세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1초 남짓한 침묵 속에서 수많은 전장의 소음과 적국의 기만 전술 속에서도 핵심을 간파해내던 지연의 감각은 동생이 내뱉지 못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체념. 마치 무언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네, 그럼요. 다들 잘해주세요. 배울 것도 많고 재밌어요. 거짓말이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호흡은 부자연스럽게 끊겼다. 괜찮다는 세아의 마지못한 대답을 듣고 지연은 다음 주말에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들고 가겠다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절대 오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 오시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그 절박하고 공포에 질린 외침은 지연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박혔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직감이었다. 결국 지연은 예정에 없던 개인 휴가를 냈다. 합참의 모든 업무를 잠시 부본부장에게 맡기고 세아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포천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지연 중장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색 관용차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잡힌 군복을 뒤로했다. 대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평범한 민간인 서지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꺼내 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전문직 여성을 떠올릴 법한 옷차림이었다. 오늘은 합참의 장군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촌 동생을 보러 가는 평범한 언니이고 싶었다. 서울의 회색빛 빌딩 숲을 벗어나 포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화로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싱그러운 5월의 풍경이 지연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했다. 그녀는 휴게소에 들러 세아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조수석에 한가득 쌓았다. 초콜릿, 젤리, 탄산음료. 어린 시절 세아의 손을 잡고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할 동생의 얼굴을 상상하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부대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심장은 다시금 불길하게 요동쳤다. 주말에 부대 면회실은 저마다 아들과 연인을 보러 온 가족, 친구들로 북적였다. 앳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 남자친구의 팔짱을 꼭 끼고 제잘거리는 연인.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지연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 서서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안쪽에 앉아있던 2명의 여군이 그녀를 맞았다. 한 명은 앳된 얼굴의 하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윤아 중사였다. 최 중사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공손하게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최 중사는 신청서에 적힌 이세아 하사라는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지연의 얼굴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이라도 매기는 듯한 무례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하사와 보란듯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지연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상에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꼭 무슨 술집 마담이 아가씨 면회 온 것 같습니다. 지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모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지난 30년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을 만나는 것이었다. 야, 저렇게 입고 남자가 드글드글한 곳을 온다고. 딱 봐도 콜걸처럼 보이지 않냐? 최 중사가 하사를 향해 던진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니었다. 지연에게 직접 들으라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폭언이었다. 주변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흠칫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지연은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지연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세아 하사 만날 수 있습니까? 최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 되겠는데요. 이세아 하사는 지금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때문에 비상대기 중입니다. 간부는 병사들처럼 주말이라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면회 불가능합니다.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30년 군 생활을 한 지연에게도 금시초문인 변명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간부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주말 면회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다. 그 점검은 언제 끝납니까?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죠.
상부 지침이라서요. 이만 가보시죠. 다른 분들 기다립니다. 최 중사의 얼굴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식의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연을 막아서는 그 행동에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지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군부대 소란 행위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대 안에 있는 세아에게로 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돌아설 때 등 뒤에서 최 중사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누가 저런 옷 입고 오래? 거참 별꼴이야. 면회실을 빠져나온 지연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최윤아 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 생전 처음 듣는 주말 긴급 점검이라는 핑계. 그리고 세아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 이 모든 것은 부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오늘 겪은 모욕은 그 거대한 문제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차에 올라탄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다. 조수석에 쌓인 과자 봉지들이 처량하게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 수집 경로, 동원 가능한 자산, 법적 절차와 명분,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까지. 분노는 개인 서지연의 감정이었지만 대응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서지연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폭풍 전야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포천의 작은 부대를 향한 강철 나비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날갯짓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서지연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복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감정의 영역이었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듯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전략 수립의 동력으로 삼을지언정 결코 전략 자체를 감정에 휘둘리게 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포천의 그 부대를 대상으로 한 가상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가 합참 중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다. 당장이라도 육군 참모 총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여단 하나쯤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런 식의 하늘에서 내리꽂는 정의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을 낳는다. 세아는 남은 군 생활 내내 고립될 것이고 뿌리 뽑히지 않은 부조리의 잔당들은 더욱 교묘하고 음습한 방식으로 살아남아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낼 터였다. 간부 사회의 텃세와 부조리는 병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다. 힘으로 누르면 잠시 수그러들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기습 섬멸 작전이 아니다. 정밀 타격과 내부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지연은 용산의 자택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세아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막내 이모인 하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오랜 세월 지연을 봐 온 이모는 조카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지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아는 만났니? 이모, 침착하게 들으세요. 오늘 제가 세아 면회를 갔었는데 부대 사정으로 얼굴은 못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대 안에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오늘 있었던 모욕적인 일은 뺀 채 면회가 거부당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느낀 석연치 않은 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모, 혹시 마지막 통화 때 세아가 부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한 적 없으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말씀해 주세요.
오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수화기 너머로 이모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너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 못했는데.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애가 울먹이면서 선임 간부 하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최중사라고 했던가. 자기 첫 평정을 그 사람이 쓰는데 계속 트집 잡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괴롭혀서 군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연의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중사. 오늘 면회실에서 마주친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내 말대로 애가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 덥지도 않냐고 물으니까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하고. 그러다 애가 잠시 고개를 드는데 목덜미에 시퍼런 손자국 같은 멍이 스치듯 보였어. 내가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애가 겁먹은 얼굴로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라고만 하니까. 이모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울먹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한 직업군인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악랄한 협박이자 인격살인이었다. 지연은 단호하게 이모의 말을 끊었다. 이모 탓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길들여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절대 세아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이 사실을 아는 티 내지 마세요. 적에게 우리의 움직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절 믿으세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사촌 동생의 목에 새겨졌을 손자국.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군 내외부의 핵심 인물들이 기록된 비상 연락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신뢰하는 후배이자 현재 육군본부의 심장부인 감찰실을 책임지고 있는 강철민 준장이었다. 그와는 과거 소령 시절 최전방 사단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하며 끈끈한 신뢰를 쌓은 사이였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지연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 장군, 나 서지연 중장이네. 네, 중장님. 충성. 주말 저녁에 어인일이십니까? 강 장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합참의 핵심인 지연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개인 휴대전화로.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및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려고 하네. 보안 등급은 알파급, 통화 내용 즉시 파기 대상일세. 강 장군의 목소리가 단숨에 낮고 진지해졌다. 하명하십시오, 중장님. 지연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신뢰도 높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익명의 투서 형식을 빌려 포천 제다서 통신여단 예하모 대대 내 간부 가혹행위 정황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찰실장 직권으로 내일 즉시 특별복무점검팀을 꾸려주게. 작전명은 고요한 새벽으로 하지. 몇 가지 조건이 있네. 네, 중장님. 첫째, 조사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하게. 해당 부대에는 점검 시작 1시간 전까지 통보하지 말 것. 둘째,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비위 사실 적발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만연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것일세. 해당 부대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반드시 신고자 고호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지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도록. 셋째, 이번 조사의 지휘는 내가 직접 맡겠네. 다만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고 라인의 최상단에서 상황을 통제할 걸세. 자네 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강철민 준장은 숨을 삼켰다. 합참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 작전명까지 부여된 비공식 작전. 이것은 단순한 비위 조사를 넘어선 썩어 빠진 군 기강을 뿌리부터 도려내겠다는 최고 위급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그가 받은 익명의 투서는 사실상 서지현 중장의 명령서나 다름없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감찰실 정예 인원으로 즉시 팀을 구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고유한 새벽 작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좋아. 보고는 2시간 단위로 내게 직접 하게. 전화를 끄는 지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이었다. 포천의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을 사촌 동생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새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강철 나비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날갯짓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심장부 감찰실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강철민 준장은 밤새 서지현 중장에게서 받은 단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합참의 강철 나비가 직접 날갯짓을 했다는 것은 그 아래에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번 작전은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아니, 실패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서 중장에 대한 충성을 넘어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그는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예리한 칼로 평가받는 박진우 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박 대령은 해군 함정 비리, 공군 전투기 부품 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을 파헤쳐온 베테랑 수사관으로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했다. 그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박 대령, 자네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겠네. 강 준장은 박 대령에게 보안 서약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철저히 함구한 채 포천 제5 통신여단 예하 모대대 내 선임 간부의 신임 하사 대상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첩보를 전달했다. 작전명은 고요한 새벽이라 명명했다. 상부의 직접 명령일세. 보안이 생명이야. 이번 작전은 공식적인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진행한다. 자네를 포함한 최정예 수사관 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 부대에 진입한다. 박진우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류도 없는 비공식 작전.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찰. 이는 수사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오히려 뜨거워졌다. 썩은 환부를 도려낼 기회였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할까요? 아니. 강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굴 입구를 막고 연기를 피워야지. 이번 작전의 핵심은 심리전일세.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입을 맞출 걸세. 우리는 그들의 벽을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대대장에게는 감찰 시작 단 1시간 전에 육군본부 연간 정기 복무 점검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목으로 통보하여 기만한다. 둘째, 진입과 동시에 부대 지휘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즉시 분리시킨다. 셋째, 핵심은 전원 1:1 개별 면담이다. 미리 준비한 독립된 공간 수십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 면담 시에는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과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는 서지현 중장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기도 했다. 박진우 대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팀원들과 함께 부대의 구조와 각 건물의 위치, 예상 이동 경로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그 같은 시각, 포천의 부대는 월요일 아침을 평소와 다름없는 지옥 같은 일과로 시작했다. 특히 이세아 하사가 속한 통신중대는 최윤아 중사의 악랄한 통제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말에 이세아의 수상한 사촌이 다녀간 이후 그녀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침 장비 점검 시간부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세아를 망신 주었다. 이 하사. 위성 안테나 방위각 설정값 아직도 못 외웠나? 부사관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러니 병사들이 하사를 우습게 알지. 내 밑에 있는 병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부당한 지적이었다. 그 설정값은 매일 바뀌는 암호표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지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임 하사인 세아는 선임의 질책에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최 중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세아는 이미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무능하고 찍힌 하사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오전 9시 대대장 집무실에 직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뭐라고? 1시간 뒤에 본부 직할 특별감찰팀이 온다고.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감찰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정기 점검은 없었다. 명백한 강제 수사의 시작이었다. 당장 전 간부 비상소집, 모든 훈련 중지하고 부대 정비 상태 최종 점검 실시해. 젠장,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대대장의 고함과 함께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비상방송이 울리고 간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소식은 불과 10분 만에 최전방 소초의 병사까지 알게 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무실에서 세아에게 서류 작업을 트집 잡아 삿대질을 하던 최윤아 중사 역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주말에 찾아왔던 그 여자.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던 콜걸이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우연일 거야. 그냥 재수 없는 정기 점검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만에 하나 이세아나 다른 놈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는 함께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동료 중사 1명과 고참 하사 2명을 급하게 비품실로 불렀다. 상황이 안 좋다. 본부 놈들 작정하고 터는 것 같다. 일단 우리끼리 입부터 맞추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실 절대 없다. 전부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중사님, 만약 이세아나 애들 중에 누가 불기라도 하면. 그럴 일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윤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감찰팀이 도착하기 직전 최윤아는 담당하는 통신반 간부와 병사 전원을 막사 뒤편 교육장으로 집합시켰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지운 최윤아는 싸늘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잠시 후에 육군본부에서 점검을 나온다. 너희들 한 명씩 전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할 거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듯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군대는 전우회로 굴러가는 곳이야. 내부의 일을 외부에 떠드는 건 전우를 배신하는 가장 질 나쁜 행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너희들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배신자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최윤아는 잠시 말을 끊고는 겁에 질린 세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 휴가, 외박, 평점까지 전부 내 손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 군대에 아는 사람 아주 많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소리야. 배신자 1명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남은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네. 공포에 질린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의 대답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세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감찰이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윤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문 특상. 정문 특상. 부대 전체 스피커에서 위병소의 다급한 무전 보고가 터져나왔다. 육군본부 감찰 지휘 차량 포함
총 5대의 검열 차량 부대 정문 통과 중. 반복한다. 검열 차량 정문 통과 중. 최윤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연병장을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육군본부 감찰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연병장 중앙에 멈춰 서는 순간 부대의 시간은 멎는 듯했다. 소음을 내며 돌아가던 환풍기가 침묵하고 어수선하게 오가던 장병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문이 열리고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박진우 대령과 그의 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잘 훈련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그들은 마치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들처럼 냉정하고 침착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부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승진, 대대장, 중령 이진성입니다. 사색이 된 대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달려왔지만 박진우 대령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급하게 청소한 티가 역력한 연병장, 어색하게 도열한 장병들의 굳은 표정, 지휘관들의 창백한 얼굴. 부대 슬로건인 승진이라는 구호가 오늘따라 공허하게 들렸다.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저희 감찰팀에 일임해 주시고 집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지휘 보고도 불허합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박 대령은 이진성 중령에게 반문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1팀은 즉시 행정반으로 이동하여 통신중대 소속 전 간부 및 병사의 신상기록, 평정기록, 주말 출타 및 면회 기록 일체를 확보한다.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컴퓨터 파일은 현장에서 즉시 봉인한다. 이 팀은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중대 간부 전원을 대대 회의실로 집결시킨 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 상호간 대화는 일절 금지시킨다. 3, 4팀은 중대 병사들을 생활관에 대기시키고 면담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 어떤 인원도 감찰팀의 허가 없이는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움직여.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감찰팀은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특수부대원들 같았다. 행정반에서는 당황한 행정병이 서류를 넘기길 주저하자 수사관 한 명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군형법 제91조 직무유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협조하는 게 좋을 거다. 행정병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대대 회의실에 갇힌 최윤아 중사는 동료 간부들과 멀찍이 떨어진 채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을 보며 입술을 바싹 말렸다. 그녀가 쳐놓은 철옹성 같던 통제망이 불과 10분 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오만함이 남아있었다. 그래봤자 쟤들이 뭘 알겠어.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나를 건드릴 순 없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아까 교육장에서 심어놓은 공포가 부대원들의 입을 끝까지 막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유효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면담은 부대 내 상담실과 빈 소대장실 등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박진우 대령은 가장 구석진 상담실에 자리를 잡고 직접 첫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침묵의 벽이었다. 최윤아 중사가 심어놓은 공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다. 첫 번째 면담 대상은 통신중대의 한일병이었다. 그는 수사관 앞에 앉는 순간부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나? 없습니다. 최윤아 중사는 어떤 선임인가? 엄격하시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국어책을 읽듯 외운 대답을 쏟아냈다. 그의 시선은 수사관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책상 모서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번째 면담 대상은 고참 병장이었다.
그는 떨지는 않았지만 모든 질문에 모호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최근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겪거나 목격한 적은?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지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녁을 앞둔 그에게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2시간, 3시간.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렸다.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그 무엇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이번 특별감찰은 아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될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박 대령은 2시간마다 용산의 서지현 중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다. 아직 특이사항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반복하는 그의 입안이 썼다. 수화기 너머 서지현 중장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성벽이 높고 단단할수록 그 안에는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법이지. 계속 밀어붙이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박 대령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침묵의 성벽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리라. 그는 모든 면담 기록을 검토하며 미세한 균열을 찾기 시작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 거짓말의 결은 조금씩 달랐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병사들이 이세아 하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동요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그 이름은 이 성벽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전원 면담 방식을 변경한다. 박진우 대령의 지시에 수사관들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침묵의 벽을 힘으로 부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했다. 지금부터 최윤아 중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금지한다. 대신 이세아 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이 하사는 어떤 사람인가?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나? 최근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나? 너와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압박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라. 이것은 뱀의 굴을 직접 파헤치는 대신 굴 주변에 불을 피워 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전략 수정 후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지되었다. 7번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한 젊은 수사관의 앞에 이세아 하사가 담당하는 통신반 소속의 박일병이 앉아 있었다. 그는 유난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사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압박하는 대신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박일병, 고향이 어디인가? 부모님은 자주 연락드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박일병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편찮으신 어머니와 자신을 홀로 키우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사관은 한참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일병의 직속 상관이 이세아 하사라고 들었다. 이 하사는 어떤 상관인가? 이세아 하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일병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얼마 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렸다. 규정상 청원 휴가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세아 하사가 중대장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책임하에 휴가를 보내달라고 설득해 주었던 것이다. 덕분에 그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게 하고 싶지 않다. 휴가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 하사가 조용히 건넸던 말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수사관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이세아 하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수사관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박일병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 중사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부대의 절대 권력이자 공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이세아 하사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발 하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혹시 통신 장비 창고와 관련이 있나? 수사관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막연한 추측이었지만 박일병이 움찔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수사관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한 병사의 양심적인 증언은 침묵의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보고를 받은 박진우 대령은 즉시 이세아 하사의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부사관 학교 차석.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면회 기록부 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5월 17일 14시 보호자 방문 이세아 하사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사유로 면회 불어. 담당자 중사 최윤아. 주말 긴급 점검. 그리고 박일병이 무심코 반응했던 통신 장비 창고. 박 대령은 즉시 1팀에 연락해 그날의 부대 전체 작업 및 훈련 일지와 최근 한 달간의 통신 장비 창고 출입 기록을 대조시켰다. 결과는 5분 만에 나왔다. 보고합니다. 해당 날짜 해당 부대에는 그 어떤 긴급 점검도 없었습니다. 당직 근무 보고에도 특이사항 전무합니다. 추가 보고합니다. 통신 장비 창고 야간 출입 기록 중 이세아 하사와 최윤아 중사가 단둘이 출입한 기록이 지난 석 달간 12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자정 이후의 시간입니다. 모든 조각이 이세아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침묵의 성벽에 마침내 공성추가 박힐 지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성문을 열 열쇠를 쥔 당사자를 만나는 일뿐이었다. 박진우 대령은 직접 이세아 하사를 불렀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다른 동료들 틈에 앉아있던 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최 중사의 협박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배신자 한 명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이 그 배신자가 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 대령의 면담실로 들어서는 세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윤아의 마지막 협박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박 대령은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세아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왔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확신과 공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이 긴장되는 것 안다. 하지만 여긴 취조실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이 하사 군 생활은 할 만한가?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세아 하사. 이번 특별감찰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나? 육군본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네와 같은 초급 간부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자네가 하는 모든 말은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고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다. 만약 이 일로 인해 자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지연 중장이 강조했던 바로 그 무게와 힘이 실려 있었다. 세아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자신을 보러 포천까지 왔다가 허무하게 돌아가야 했던 사촌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지도 모를 단 한 사람. 박 대령은 세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면회 기록부 사본과 야간 창고 출입 기록을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난주 토요일, 자네를 만나러 온 사촌분이 계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긴급 점검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 부대에는 아무런 긴급 점검이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리고 이 늦은 밤에 최 중사와 단둘이 창고에서는 무엇을 했지? 그 순간 세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최 중사의 거짓말과 비정상적인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 중사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니였다. 언니가 움직인 것이 틀림없었다. 최윤아의 서슬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사고과 군 생활의 미래, 다른 동료들에게 돌아갈 피해.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이 한 번의 용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었다. 임관식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하며 다짐했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박 대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세아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담아 첫 마디를 내뱉었다. 모든 것은 제가 이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했던 침묵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 줄기 빛이 짙은 어둠을 가르며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세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진실들은 이제 곧 부패한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급류가 될 것이었다. 이세아의 진술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석 달간 최윤아의 왕국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기록한 정밀한 일지였다. 박진우 대령은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작전 2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더 이상 의심을 확인하는 수사관이 아니었다. 이미 범죄 사실을 확신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검사였다. 그는 세아의 진술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다른 하사 1명과 상병 1명을 다시 소환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상병. 5월 10일 22시 통신장비 창고에서 최윤아 중사가 이세아 하사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있었나? 우리는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진술을 확보했다. 위증은 군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다. 마지막 기회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확보된 진술이라는 압박이 들어오자 김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박 대령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방관 역시 범죄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거나 묵인한 죄 가볍지 않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 자네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뜻이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최윤아 중사와 함께 군사재판 피고인석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증인석에 앉을 것인가. 결국 김상병은 무너졌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날 밤 창고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최 중사가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세아의 뺨을 때리고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진술은 진술을 낳았다. 한 명의 입이 열리자 공포에 억눌려 있던 다른 이들의 양심도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앞다투어 최 중사와 그 일당의 만행을 폭로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박진우 대령은 마침내 최윤아 중사를 소환했다. 대대 회의실에 갇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면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작 신참 하사 하나의 투정쯤으로 치부하며 적당히 둘러대면 넘어갈 수 있으리라 오판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동료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거 목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최윤아 중사. 박 대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월 17일 14시
이세아 하사의 보호자 면회를 불허했다. 사유는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이라고. 해당 점검에 대한 공식적인 상부 지시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구두로 하달된 사항이라.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가 누구인가? 중대장인가 아니면 대대장인가?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그렇다면 이세아 하사의 목에 있던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실수로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지. 지금 즉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겠다. 마찰은인지 압박흔인지 5분 안에 판명된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박 대령이 책상 위에 진술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최윤아를 짓눌렀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했다. 이세아, 그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 원래 부대 생활 적응 못하고 튀는 행동만 골라서 하던 애입니다. 모함이라고? 여기 있는 20명이 넘는 진술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는 건가? 최 중사, 당신이 쌓아올린 침묵의 성은 이미 무너졌다. 당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이다. 결국 최윤아는 무너졌다. 그녀는 갑자기 울부짖으며 책상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걔가 먼저 저를 무시했단 말입니다. 눈빛부터가 기분 나빴어요. 다들 저만 미워해요. 그것은 반성이 아닌 자기 연민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찬 추악한 절규였다. 그녀를 시작으로 공범이었던 동료 간부들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서로의 잘못을 폭로하기 바빴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추악한 왕국은 불과 반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23시. 면담실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2명이 들어왔다. 박 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윤아 중사, 당신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철컥하고 최윤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것은 그녀의 추악한 권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심판의 소리였다. 그녀는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복도에 서 있던 이세아를 발견하고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세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군사경찰의 거친 손길에 의해 복도 저편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날 밤 박진우 대령은 용산의 서지현 중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의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보고를 들었다. 박 대령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주범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3명을 긴급 체포하여 국방부 조사본부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극히 평온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건넸다. 수고했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어떤 관용도 없이 처리하게. 관련자 전원의 군복을 벗기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리고 대대 지휘부의 지휘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는 죄가 더 무겁네. 그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구속 수감되었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주임원사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병영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서슬퍼런 기세로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최 중사와 그 일당이 사라진 자리는 어색한 침묵이 채웠다.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은 저마다 335 모여 수군거렸다. 그들의 대화에는 공포와 함께 미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이세아 하사가 있었다. 이 하사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걸 어떻게 다 참았대? 어제 군사경찰들 들이닥치는데 영화 보는 줄 알았다. 그나저나 이 하사 백이 장난 아닌가 봐.
육본 감찰실이 그냥 움직였을 리가 없어. 세아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분란을 일으킨 요주의 인물로 보았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동료들의 어색한 사과와 위로였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선처럼 느껴져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감찰 조사가 끝난 후 부대에 남아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던 박진우 대령이 세아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많이 힘들 거다. 하지만 이 하사, 자네는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부조리를 보고 눈 감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세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박 대령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그날 밤 용산의 집무실에서 서지현 중장은 박 대령이 올린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최윤아 일당의 끔찍한 범죄 사실이 건조한 문체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은 후 조용히 서류함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동생이 얻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빽 좋은 하사라는 꼬리표가 앞으로의 군 생활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동생을 지켰지만 동시에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일지도 몰랐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이 불러온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부대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부대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부임했고 부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건강해졌다. 최윤아의 이름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졌지만 그 사건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이세아 하사는 그 폭풍의 시간을 꿋꿋하게 견뎌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동료들의 어색한 시선과 수군거림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부하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휘자로 만들었다. 어느 날 새로 전입 온 신병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새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의 최중사였다면 군기가 빠졌다며 징벌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세아는 그 신병을 조용히 상담실로 데려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전우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신병은 봇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세아의 통신반은 부대에서 가장 전우애가 끈끈하고 사기 높은 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부당한 일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간부가 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리더십에 병사들은 마음으로 그녀를 따랐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5군단 사령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의 부대 방문 소식이 내려왔다. 군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별셋, 그것도 합참의 핵심 인물이 전방의 일개 통신여단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방문 당일 서지현 중장은 군단장 이하 5군단의 모든 지휘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부대에 들어섰다. 그녀는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은 채 점검 일정에 따라 5통신여단 예하의 해당 대대로 곧장 향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바짝 군기가 든 채로 브리핑을 했고 지연은 날카로운 질문 몇 개로 부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브리핑 말미에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이 부대에 아주 용기 있는 부사관이 있다고 들었다. 이세아 하사라고. 잠시 얼굴을 볼 수 있겠나? 대대장의 안내에 따라 통신 장비실로 향하자 그곳에는 부사관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세아가 있었다. 석 달 만에 마주한 동생은 이전보다 조금 그 눈빛은 몰라보게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승진, 하사 이세아. 세아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지연은 그녀의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지난번 면회실에서 최윤아가 보냈던 경멸의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최고 지휘관의 시선이었다. 자네가 이세아 하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한가? 네. 즐겁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세아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을 손으로 툭 하고 가볍게 건드렸다. 그 계급장의 무게를 잊지 말게. 그것은 부하들의 목숨과 신뢰의 무게다.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 만남이 가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최고 지휘관이 한 초급 부사관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지지의 표현이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세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언과도 같았다. 헬기에 오르기 전 지연은 멀리서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고 있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생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이겨내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지연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일뿐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포천의 부대에 첫눈이 내리던 겨울의 초입.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 최윤아 중사는 상습적인 직권 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강요, 위증교사 등 11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선고되었다.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어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채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공범이었던 다른 간부들 역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으며 군복을 벗었다. 그 최종 보고서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의 서지현 중장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덮었다. 보고서에는 피고인들의 형량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제5통신여단을 포함한 5군단 전체에 내려진 후속 조치와 병영 문화 혁신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까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날갯짓이 불러온 폭풍은 한 부대를 뒤엎는 데 그치지 않고 군단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서류함에 넣은 지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집무실 한편에 걸린 자신의 임관식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전 패기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젊은 날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 역시 초급 장교 시절 수많은 편견과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때로는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내야 했던 날들. 그때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로 단련시켜야 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라 배웠고 눈물을 보이는 것은 패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 강철로 연약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만들고 부패한 것을 도려내는 칼을 휘두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만약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세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누군가 자신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세아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파면시킨 대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무능하고 나약한 지휘관일 뿐이었다. 그는 부하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덮는 것이 자신의 안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연은 최윤아와 같은 직접적인 가해자보다 그런 괴물이 자라나도록 방치한 지휘관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했다. 리더의 침묵은 때로 가장 큰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때 책상 위에 내부 통신망 전화가 울렸다. 부관의 목소리였다. 중장님, 이세아 하사로부터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부관이 들고 온 소포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제 쿠키와 한 통의 편지, 그리고 액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연은 액자를 먼저 들어 올렸다. 눈이 소복이 쌓인 부대 연병장을 배경으로
이세아가 자신의 통신반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더 이상 그늘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는 자신감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했다. 지연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세아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언니에게. 첫눈이 내렸어요. 여기 포천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춥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 자신도 변했고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지켜야 할 제 부하들이 생겼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책임감을 느껴요. 언니가 제게 주신 건 새로운 삶이었어요. 얼마 전 새로 전입 온 하사 한 명이 업무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 혼자 끙끙 앓았을 텐데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언니에게 받았던 것처럼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걸 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언니가 제 사촌이라서 제군 선배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쿠키는 저희 반원들이랑 같이 구웠어요. 부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지연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날갯짓이 이제 또 다른 선한 날갯짓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승리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군사 현안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집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눈처럼 한반도를 비추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위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고 긴 어둠이라도 누군가 용기를 내어 불을 밝히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였다.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제법 베테랑 간부의 모습으로 병사들과 활짝 웃고 있는 세아의 사진을 보며 강철 나비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평온하고도 단단한 미소였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